앞서 최전방 공격수가 스스로 2선까지 내려와 볼 배급과 연결 작업까지 책임져야 했던 비정상적인 구조를 짚어봤는데, 이날 경기에서 팬들의 한숨이 가장 크게 터져나온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팀을 위해 희생적으로 움직인 에이스가 정작 동료들의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반 중반 부안가 선수가 좌측 측면을 완전히 허물며 박스 근처까지 파고들었던 순간은 경기장을 지켜보던 팬들마저 답답함 속에 빠뜨린 대표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한 공격 실패가 아니라 팀 전체의 연결 체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전술적으로 복귀해보면 문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안가 선수는 개인 기량만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왼쪽 공간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상대 수비의 시선은 전부 측면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결과 박스 중앙에는 최전방 공격수가 완벽하게 비어있는 상태로 골문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크하는 수비조차 없었습니다. 에이스는 양손을 크게 들어올리며 패스를 요구했고, 공만 연결되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경기를 보던 팬들조차 저건 무조건 중앙으로 줘야 한다 라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안가 선수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패스 길이 막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비 압박 역시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앙의 결정적 기회를 외면했고, 결국 공격은 허무하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장면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부안가 선수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측면 돌파 자체는 훌륭했지만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공과 눈앞 수비수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 동료의 위치를 읽어내는 판단 능력이 사실상 멈춰버린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격수라면 각도가 사라진 순간 중앙 프리 찬스를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하게 좁은 코스로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공은 수비 몸에 맞고 튕겨나오며 아무런 위협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 뼈아픈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가 바로 옆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시야 제한과 지나친 온도볼 성향 때문에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장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반복됐고, 결국 산토스 감독 체계 자체에 근본적 균열이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감독이 에이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가이드라인과 원투 패턴을 명확히 구축했다면 박스 안에서 공격수들이 이처럼 제각각 욕심만 앞세우는 플레이를 반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에이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공간 창출을 모두 감당하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위협적이어야 할 순간에는 아군의 좁은 시야와 무질서한 전개 속에서 철저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악순환은 전반 내내 이어졌고, 팀 공격의 유기적 연결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마르티네스 선수와 연결된 또 다른 전술적 모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화면을 자세히 보면 에이스가 직접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생긴 찬스를 마르티네스 선수가 마무리하는 기묘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마르티네스 선수의 슈팅이 크게 빗나간 뒤 벤치에 있던 산토스 감독이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그 장면은 산토스 감독이 에이스를 어떤 존재로 활용했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전술 구조를 뜯어보면 충격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에이스가 박스 안에서 수비 5명을 동시에 끌고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는 상대 수비벽 전체를 강제로 흔드는 거대한 미끼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마르티네스 선수는 박스 외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슈팅은 크게 떠버렸고 위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감독은 해당 장면 자체에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해결사를 수비 유인용 카드처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원에게 마무리를 맡긴 셈이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이른바 전원 득점 축구를 강조해왔습니다. 상대가 에이스에게 집중 견제를 가하면 그 공간을 이선 자원이나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들이 활용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런 변칙 구조가 예상 밖 효과를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술이 유지되기 위해선 공간을 받는 선수들의 결정력과 빠른 전개 능력이 반드시 따라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날카로운 칼은 칼집 속에 남겨둔 채 무딘 칼날만 계속 휘두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스 선수의 플레이는 템포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에이스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수비 4명 이상을 끌고 움직이면 그 다음 선택은 빠른 돌파나 즉각적인 전진 패스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공을 잡고 머뭇거렸고 전개 속도는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그 사이 상대 수비는 완전히 재정비됐고 박스 안으로 침투했던 에이스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결국 동료의 백패스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움직임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에이스가 얼마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뛰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팀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지고 공간을 만들었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이스는 몇 차례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조직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인 움직임과 단 한 번의 날카로운 패스에 의존해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 장면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포르테우스 선수의 후방 롱킥이 전방 공간으로 침투하던 에이스의 발끝을 정확히 겨냥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패스는 사실상 경기 전체를 통틀어 에이스에게 제대로 전달된 거의 유일한 결정적 공급이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완성도였습니다. 볼의 궤적이 예상보다 길게 뻗어나가면서 침투하던 에이스는 전력을 다해 몸을 던졌고 간신히 발끝을 갖다 댔지만 공은 미세하게 방향이 틀어지며 골문 바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경기 내내 단 한 차례 나오는 극단적인 찬스에서 공격수에게 완벽한 마무리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혹한 조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 한 번의 기회조차 공격수가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끝까지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하는 불완전한 패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이스가 박스 외곽 먼 거리에서 상대 수비진에게 포위된 상태로 직접 중거리 슈팅을 선택했던 순간입니다. 이 역시 조직적인 공격 패턴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역량에 의존한 외로운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부안가 선수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에이스 앞에는 무려 5명의 수비수가 촘촘하게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술 구조라면 이 타이밍에 주변 미드필더들이 컵백 동선을 만들거나 원투 패스를 연결할 움직임을 가져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연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이스는 밀집된 수비벽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개인 능력만 믿고 장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팅 자체의 위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압박 속에서 각도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공은 끝내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조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격수가 절박함 속에서 내지는 마지막 외침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전방에서는 제대로 된 패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미끼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으며 또 다른 순간에는 혼자 힘으로 길을 열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전반전은 결국 0대0으로 끝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조차 무색할 만큼 팀 시스템이 에이스의 장점을 봉쇄해버린 전반전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흐름과 각종 전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문제의 핵심은 에이스 개인의 컨디션이나 마무리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산토스 감독 체제 아래에서 전술적 지원이 거의 사라진 구조적 결함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에이스는 동료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시선을 끌어주는 희생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팀은 그 공간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정작 에이스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았을 때는 공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흐름이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은 단순한 무득점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체력 소모와 피로 누적이라는 거대한 위험 요소로 이어졌고 결국 후반전 시작과 함께 팬들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드는 장면으로 연결됐습니다. 후반 초반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현지 중계진이 동시에 숨을 삼킨 순간이 있었습니다. 에이스가 갑자기 멈춰선 채 다리 부위를 움켜쥐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기에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통증 이상의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바로 부상 이탈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이스는 강한 정신력으로 통증을 견디며 다시 경기를 이어갔고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던진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인 전술 속에서 얼마나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결정적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지원 속에서 박스 안 중심 역할만 수행했다면 체력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에이스는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볼 운반을 책임지고 다시 최전방으로 전력 질주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활동량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동선 낭비와 지속적인 몸싸움이 반복되면서 근육 피로가 극단적으로 누적됐고 결국 후반 초반 다리 통증이라는 형태로 위험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부분은 팀을 위해 희생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몸 상태에 적신호가 켜질 뻔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에이스는 끝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고 전술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월드컵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득점 감각 유지에 대한 의지가 통증을 억누르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의 헌신과는 달리 후반전으로 갈수록 산토스 감독의 전술 운영은 더욱 심각한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장에서는 축구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진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라스베이거스 AFC의 공격 전개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변질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포지션의 완전한 뒤바뀜이었습니다. 원래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져야 할 에이스는 경기장 외곽 측면까지 밀려나 패스를 뿌리고 있었고, 반대로 수비 안정이 우선인 풀백이 박스 깊숙이 들어가 손을 흔들며 공을 요구하는 기괴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은 산토스 감독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화면이었습니다. 축구 전술의 기본은 각 선수의 장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라스베이거스 AFC는 모든 역할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공격수는 박스 바깥 먼 측면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결정력과 공격,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풀백이 스트라이커처럼 박스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도 쉽게 믿기 어려운 수준의 역할 분기였습니다. 에이스가 박스 안에서 패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정작 다른 선수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에이스 본인은 바깥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제대로 풀릴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산토스 감독이 정상적인 지공 전술을 끝내 구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와도 같았습니다. 중원에서 패스 흐름이 끊기고 전방 빌드업이 막히자 선수들은 약속된 움직임을 잃어버렸고, 경기장 안에서 서로 동선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 입장에서는 박스 안에 머물러 있어도 공이 들어오지 않으니 답답함 속에 직접 측면과 삼선까지 내려와 패스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시야와 패스 능력 덕분에 외곽에서 나오는 볼 자체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패스를 마무리해야 할 대상이 결정력이 부족한 풀백이었다는 점에서 이 공격 구조는 시작부터 실패가, 결국 이런 뒤틀린 역할 교체 운영은 팀 공격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피니셔를 후방으로 내려 패스 연결 역할에 묶어두고 득점 생산력이 부족한 수비 자원을 최전방에 세워두는 구조는 시애틀 수비진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스가 측면 지역에서 공을 잡고 있으면 박스 안 위협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는 굳이 강하게 압박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외곽에서 공간만 차단하며 기다리면 되는 편안한 수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선수 개인의 이름값과 능력만 믿은 채 전술적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기형적 구조는 후반전 충격적인 슈팅 숫자라는 처참한 결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에이스가 바깥에서 크로스를 공급하고 풀백이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시도하는 아이러니한 흐름 속에서 라스베이거스 AFC는 후반전 내내 단 한 개의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승리가 절실했던 연패 위기에 팀이 남긴 성적표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45분 동안 슈팅 제로라는 기록은 단순한 골 결정력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지공 상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 루트가 완전히 끊겼고 상대 시애틀의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벤치에서 굳은 표정으로 경기를 바라봤지만 흐름을 바꿀 전술 수정이나 과감한 용병술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득점력을 가진 선수를 보유하고도 슈팅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 부진을 넘어 전술적 책임 회피에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라스베이거스가 리그 선두권에서 8위까지 추락하며 분위기 반전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후반전 무기력함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본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공격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습니다. 공을 잡은 뒤 빠르게 전진 패스를 넣거나 템포를 끌어올려야 했지만 마르티네스 선수를 포함한 2선 자원들은 지나치게 볼을 오래 소유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 수비는 모두 자리를 되찾았고 결국 공격은 다시 뒤로 흐르는 백패스 축구로 변질됐습니다. 상대 수비가 완전히 정비된 상태에서 패스만 반복되니 최전방 에이스에게 제대로 된 찬스가 연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결국 산토스 감독이 자신있게 내세웠던 전원 득점 축구는 정작 가장 확실한 에이스의 파괴력만 제거한 채 팀 전체를 슈팅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격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드러난 마지막 전술적 오류는 실수마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자 측면 자원들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공의 형태였습니다. 모두 높고 느리게 떨어지는 공중볼이었고 그것은 박스 안에 있던 에이스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공권이 아닙니다. 그는 빠른 침투와 박스 근처에서의 정교한 양발 마무리 능력으로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선수입니다. 반대로 공중경합과 헤더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미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로도 검증이 끝난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시애틀의 거대한 센터백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발밑 패스가 아니라 머리를 향한 높은 크로스를 반복한 것은 사실상 팀이 스스로 에이스의 약점을 공략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봉인한 채 상대 수비수들이 가장 쉽게 걷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격을 반복한 셈입니다. 이 장면은 산토스 감독과 라스베이거스 벤치가 에이스라는 선수의 특징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세밀한 부분 전술도 없었습니다. 세컨볼 회수 움직임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컷백 타이밍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측면 선수들은 아무 의미 없는 크로스만 반복했고 공격은 점점 단조롭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만약 박스 안에 키가 크고 제공권에 강한 정통 타깃형 공격수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라인 브레이커이자 침투형 피니셔를 세워놓고 공중볼 위주의 전술을 사용한 것은 상대를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에이스는 상대 장신 수비수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점프 경합조차 해보지 못한 채 체력만 낭비해야 했고, 산토스 감독의 무리한 전술 실험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답답함과 허탈함만 남긴 채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토스 감독 체제 아래에서 펼쳐진 기형적인 전술 구조와 그 안에서 철저히 희생양처럼 소모되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에이스의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답답함이 가득한 경기였지만 이제 에이스는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가장 거대한 무대인 월드컵 본선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는 역설적으로 에이스의 클래스와 프로 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전술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 그는 소속팀의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표팀을 이끄는 홍 감독은 에이스의 장점과 활용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입니다. 대표팀에서는 더 이상 측면으로 밀려나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력이 부족한 동료들을 위해 끝없이 미끼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 역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공간 침투와 양발 마무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원 체계가 가동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 감각이 다시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속팀에서 억눌렸던 족쇄를 벗어던진 에이스가 이제 카타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길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묵묵히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았던 그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이 쏟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화려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져 있던 소속팀 전술의 민낯과 그 속에서 이어졌던 에이스의 고독한 싸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토스 감독의 그림자는 뒤로하고 홍 감독과 함께 카타르의 푸른 잔디 위를 질주하게 될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답답했던 장면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표팀에서 에이스가 어떤 역할로 활용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